미쳤니? 우리 아들이 재수없게 죽은 사람과는 들게. 우린 지금 후쿠오카 온천이야. 네 엄마 조이금은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 너머로 낄낄거리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던 시댁 식구들은 기어이 제 친정엄마의 장례식 조이금을 통째로 훔쳐 일본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 관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텅 빈 빈소에서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며칠 뒤 공항에서 제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빌게 될 줄은 말이에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친정엄마의 발인을 하루 앞둔 그날 밤, 빈소는 적막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분향소에 엄마의 영정사진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향이 꺼지지 않게 새향을 꽂으며 마른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검은 외투자락을 펄럭이며 들어섰고 그 뒤로 시누이 박은영이 핸드백을 꼭 끌어안은 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김순자가 영정사진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가셨다니 얼굴은 비쳐야 돌이지. 그래도 며느리 체면은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 박은영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향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우리 잠깐 절만 하고 갈게. 엄마가 허리도 안 좋으셔서 오래 못 계셔. 저는 이 사람들이 와준 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차라도 한 잔. 김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그런 건 됐고 너 저쪽 가서 손님 명단이나 정리해라. 우리 둘이 절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가리킨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명록을 펼쳐놓고 이름을 한자 한자 옮겨 적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절 다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명록을 덮고 분향소로 다시 나가보니 빈소는 또다시 텅 비어 있었고 향만 가느다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옆에 놓아둔 조이금함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두툼하게 부풀어 있던 함이 종이 한 장 든 빈 상자처럼 푹 꺼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봉투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빼앗아 은영이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엄마 항암 주사값 10만 원에는 벌벌 떨던 사람들.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 새벽에도 시댁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며 제 머리채를 잡고 부엌에 처박았던 그 손길. 그 모든 게 영화 필름처럼 휙휙 지나가는데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저는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이 피값 같은 돈이 어떤 돈인데 친척들이 한 푼 두 푼 보태준 엄마 가시는 길 노잣돈을 그 사람들이 훔쳐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너져 있다가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와 곧장 장례식장 관리실로 뛰어내려갔어요. 죄송한데요. 빈소 앞 복도 CCTV 좀 확인해야겠어요. 도둑 맞았어요.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둑이요? 잠시만요. 모니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빈소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직원 어깨 너머로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김순자와 박은영이 빈소에서 나와 두리번거리더니 박은영이 점퍼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들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저게
화면 속 김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장례식장 정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그 차는 분명 제 남편 박재현의 차였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재현의 여벌 얼굴이 잠깐 비쳤고 두 사람은 비닐봉지를 들고 그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재현, 너까지.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곧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시댁 식구들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시동생, 사촌 시누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신호가 가지 않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기 사모님, 식대 정산하고 장치 비용도 마무리하셔야 발인 차량이 나갑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한 장과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재현이 매달 제 월급 통장을 가져가면서 손에 쥐어주던 용돈이 이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죄송한데 돈을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안 도와줘? 그게 길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12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절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 2명이 빈소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CCTV 영상 파일과 시댁 식구들의 인적사항, 차량 번호까지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고소장에 지장 한번 찍어주시죠. 피의자들 신원이 명확해서 수사는 빠를 겁니다. 빠짐없이 다 처벌받게 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 빈소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형사들의 무전기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을 매만지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출입국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하고 박은영 씨가 오늘 새벽 6시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탔네요. 후쿠오카요? 일본 온천이요? 네, 출국 시간이 명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시신이 아직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신 그 시각에 그 사람들은 훔친 돈으로 비행기를 탔다는 거였어요. 가슴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그 순간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들 들어올 때 공항에서 바로 잡을 수 있죠? 입국 시점에 맞춰 검거 가능합니다. 일정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향을 새로 꽂으며 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운구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빈소에는 여전히 시댁 사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소 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매만지며 운구할 사람들을 손꼽아 보았습니다. 사위인 재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비행기 안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운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발인이 멈춰설 위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회사 동료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지금 장례식장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운구할 사람이 없어. 명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신랑은? 시댁 식구들은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 윤지야, 제발. 엄마 마지막 길인데. 알았어, 언니. 내가 우리 팀 사람들이랑 같이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시골에 사는 외사촌 큰오빠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큰오빠는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며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렇게 사정해서 겨우 6사람을 채웠고
연구차에 엄마의 관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영정을 꼭 끌어안고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제 인생만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화장로에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큰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라.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오빠, 나 안 울어. 이제 안 울 거야. 저는 화장로 앞 의자에 앉아 2시간 넘는 시간을 꼿꼿이 버텼습니다. 유골함이 제 손에 건네지던 순간 저는 그 따뜻한 도자기를 가슴에 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갚아줄게. 모두 다 갚아줄게. 낙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다가 저는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부터 켰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박은영의 인스타그램부터 뒤졌습니다. 공개 계정에는 별것 없었지만 그동안 명절마다 옆에서 어깨 너머로 봐둔 비공개 계정 아이디가 기억났어요. 부계정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하니 거짓말처럼 계정이 열렸습니다. 박은영이 결혼식 때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써놓은 거였어요. 화면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공항 게이트 사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잔뜩 쓸어 담는 사진,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호텔방 침대 위에 흰 봉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봉투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글씨체가 보였어요. 이모부가 쓴 부의금 봉투, 회사 동료들이 쓴 봉투, 큰오빠가 쓴 봉투까지.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어. 미친 거 아니야? 다음 사진은 료칸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김순자였어요. 어깨까지 물에 잠긴 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2개를 V자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박은영이라는 글이 박혀 있었어요. 꽁돈으로 즐기는 효도 여행 가즈아. 엄마 사랑해.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대신 마우스를 잡고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캡처해 두었어요. 캡처를 마친 뒤에는 곧장 형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사님, 증거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들 자기 입으로 도둑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요? 일단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로 입국한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제 2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을 청해봤지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노려보다가 새벽이 되자 그대로 일어나 검은 상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머리는 빗질도 없이 하나로 묶었고 눈밑은 거뭇거뭇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꼴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재연의 번호로 마지막 전화를 한 번 더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공항 입국장에 도착하니 형사 2명이 기둥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비행기 방금 착륙했답니다. 게이트 나오는데 15분 정도 걸린대요. 어디서 보면 될까요? 저쪽 기둥 뒤에 계세요. 우리가 먼저 신원 확인하고 사인 드리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게이트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짐 카트를 밀고 줄지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순자가 새빨간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양손에는 면세점 노란 쇼핑백을 잔뜩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은 그 옆에서 새 명품 가방을 어깨에 척 걸치고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재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형사 옆구리를 찔렀어요. 형사님, 제 남편이 없어요. 박재현이요. 같이 출국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일단 2분 먼저 신병 확보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계십시오.
저는 기둥 뒤에서 한 발짝 걸어 나갔어요. 김순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어머나, 미영아, 너 여길 어떻게? 박은영도 휴대폰을 내리고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우리 그게 마음을 좀 추스르려고 잠깐 바람 쐬고, 바람 잘 쐬고 오셨어요? 일본 료칸 노천탕물 따뜻하던가요? 김순자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순간 형사 두 명이 양옆에서 다가서며 신분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순자 씨, 박은영 씨 맞으시죠?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입국장 한복판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따라오시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습니다.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쪽을 둘러쌌어요. 김순자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미영아, 어미를 좀 파다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제 월급 통장을 빼앗아가던 그 손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나 그 손이 제 바짓단에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미영아, 제발, 제발. 형사들이 김순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입국장을 가로질러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재현의 번호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공항에서 곧장 경찰서로 향한 저는 조사실 옆 작은 방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김순자가 형사 앞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발치에서 울부짖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김순자 씨, 봉투 안에 있던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우리 채연이가 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가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들도 결국 팔아 넘기는구나 싶었어요. 함께 있던 형사가 메모지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김순자 씨 진술이 박지원 씨 지시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고 막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형사가 내민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워 종이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시선이 한 항목에 멈췄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2달 전 재현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간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엄마 진단금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출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강남 일대 룸사롱 결제 내역, 사설 도박 사이트 환전 기록, 경마장 막권 구매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도박이랑 룸사롱이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미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굵게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도장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미영아, 이거 사위한테 맡겨라. 너는 일하느라 정신 없잖니. 재현이가 알아서 잘 굴려줄 거야. 너희 부부 노후도 그 안에 있어야지. 저는 그때 엄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회사일 핑계를 대며 통장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1억 원은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채소 다듬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룸사롱 술값으로 사설 도박장 칩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항암 주사 한 번 더 맞고 싶다고 하실 때 저는 식당 서빙을 마치고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손님 토사물을 닦으면서도 술 취한 남자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 시간 재현은 엄마 진단금으로
룸사롱 마담들과 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잠시만요. 한 분이 사모님 뵙겠다고 와 계십니다. 누가요? 박재현 씨 친구라는 분이신데 보험 설계사라고 자기 이름 대시고요. 강민호 씨라고 합니다. 강민호, 재현의 고향 친구이자 결혼식 사회를 봐줬던 사람. 엄마의 보험을 담당했던 그 설계사가 직접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복도에서 양복 차림의 강민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무슨 자수요? 어머님 보험 건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빈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강민호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풀어헤쳤어요. 첫 장에 시뻘건 도장이 찍힌 사망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어요. 재현이가 2달 전부터 저를 협박했어요. 어머님 보험금이 2억 5천이거든요. 사망보험금이요. 어머님 사망 진단서 발급되자마자 즉시 지급되도록 전산 승인 미리 다 걸어두라고요. 즉시 지급요? 보통 며칠은 걸리지 않아요. 보통은 심사를 거치는데 재현이가 본사 시스템 점검일에 맞춰 가짜 진단서를 미리 승인 처리해 두라고 시켰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시각이랑 사망 진단서 발급 시각만 맞추면 자동으로 재현이 차명 계좌에 돈이 꽂히게요.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새벽에 네, 어머님 임종하시자마자 1시간 안에 2억 5천이 차명 계좌로 송금됐을 거예요. 제가 직접 전산 처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한번 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조차 안 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새벽,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재현은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금 알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혀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재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형수님, 재현이 일본 안 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하고 누나 비행기 표만 끊어주고 자기는 한국에 남았어요. 형수님이랑 경찰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두려고요. 그러는 동안 사망보험금 2억 5천 받아서 내연녀랑 같이 동남아로 뜨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어요. 공항에서 재현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입국장에 시어머니 옆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그제야 맞아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미끼로 던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천천히 강민호 앞으로 돌아와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내연녀 이름하고 사는 곳 다 아세요? 네,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이요. 제가 이름이랑 주소 적어놨습니다. 핸드폰에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재현이가 저한테 시킨 그대로 다 녹음해 뒀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휴대폰을 받아 형사에게 그대로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재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강민호, 너 한 번만 더 빼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장모 사망 진단서 나오자마자 1분 안에 그 돈 내 차명 계좌에 떨어져야 돼. 알아들었어? 명의 그년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한단 말이야. 저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모님,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에 보험 사기 미수, 횡령까지 다 묶입니다. 박재현 긴급 체포영장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출국 금지부터 걸어주세요. 그 사람 비행기 못 타게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저는 형사가 강민호의 자백 녹음과 위조된 사망 진단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재현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 분명 그 여자랑 마지막 짐을 싸고 있을 거였어요. 다음날 새벽 형사한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훈 신병 확보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도피자금 현금화 중이었어요. 현금 다발이랑 여권 2개 함께 압수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재현이 마침내 쇠고랑을 찼다는 소식을 들으면 펑펑 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칼날 하나가 천천히 갈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짓밟은 엄마의 명예와 제 인생값을 저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재현이 잡혔다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부터 우편함은 매일같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온 빚보증 독촉장, 카드사 연체 통지서, 엄마가 입원했던 병원에 밀린 진료비 고지서까지. 재현이 제 명의로 빌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거실 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 숫자를 잘못 쳤습니다.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을 알아봐야 하나,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머릿속이 새까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을 못 댔던 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엄마 냄새가 와락 끼쳤고 저는 옷 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어요. 엄마가 평소 늘 보시던 낡은 성경책이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잘 간직할게.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페이지를 넘기는데 갈피 사이에 끼워진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제 이름 석자가 엄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아, 엄마는 너를 시집 보낸 그날부터 한 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단다. 사위 사람 됨됨이가 어딘가 미덥지 않더구나. 엄마가 너 모르게 친구한테 부탁해 둔 게 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사람을 찾아가라. 엄마 어릴 적 보육원에서 한솥밥 먹고 자란 동생이야. 절대 너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명함에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큰 로펌 이름과 정현숙 변호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의 22층. 회의실에 안내받아 들어가니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명 씨 맞으시죠? 영순 언니 딸내미.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언니 닮았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져온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윤숙 변호사가 그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셨습니다. 미영 씨, 영순 언니가 작년 가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얼마 안 지나서요. 작년 가을에요? 사위가 통장을 가져갔다고 어딘가 영 미덥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평생 모은 돈하고 시골 친정 땅을 미영 씨 이름으로 신탁해 두자고 제가 제안 드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신탁 자산이 현금성 자산만 4억 정도 되고요. 시골 땅은 시세로 한 7억 정도 보고 있어요. 다 미영 씨 명의로 깨끗하게 묶여 있어요. 어떤 채권자도 손 못 대요. 영순 언니가 변호사 동원해서 안전장치 다 걸어 두셨거든요. 엄마,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푸성기 다듬으며 평생 모은 돈, 시골 땅 한 평 한 평이 다 엄마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도 못난 딸 걱정에 그 돈을 사위 손에 넘기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정현숙 변호사가 제 옆에 와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미영 씨, 이제 안 우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변호사님, 저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릎 꿇리고 싶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로펌 가사팀 다 붙여서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 시누이는 형사건으로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민사로 갑시다.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빼돌린 진단금 환수까지 한꺼번에요. 저는 그날 자리에서 위임장의 도장을 찍었어요. 손가락에 인주가 묻는 순간 가슴 한복판에 박혀있던 무거운 돌이 쑥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구치소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교도관이 검사 마친 봉투를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미영아, 애미가 잠을 못 자고 이 편지를 쓴다. 다 어미 잘못이야. 너한테 그동안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줄은 안다. 어미가 늙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 돈에 눈이 멀었었구나. 한 번만 합의해다오. 늙은 시애미 감옥에서 죽게 두지는 말아다오. 사돈한테도 빌고 또 비마.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식탁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던 따뜻한 말이 종이 위에 가득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자 한자 다시 읽어보고는 편지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식탁 위에 흩날렸어요. 어머니,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종이 조각을 모아 쓰레기통에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정현숙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김순자 씨 쪽에서 합의 의사 타진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일체 접견도 거부하고요. 합의도 절대 안 합니다.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요. 박재현 씨 내연녀 명의로 돼 있던 전세금 1억 5천하고 외제차 한 대 가압류 다 들어갔어요. 시댁 본가도 처분 금지 가처분 걸려 있고요. 잘 됐네요. 그 집 한 발짝도 못 빼게 묶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재혼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합동 면회실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소식이 며칠 전 정현숙 변호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현의 머리채를 잡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발길질을 했고 재현은 엄마가 시킨 거라며 같이 욕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무색한 추악한 풍경이었어요. 며칠 뒤 형사재판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검은 정장 한 벌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림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옷감을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어요. 손에는 칼이 한 자루 쥐어져 있었고 그 칼 끝은 아주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저는 정현숙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재현, 보험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도박자금 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재현이 피고인석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교도관이 그 팔을 잡아 부축하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제 위에 군림하던 그 사내가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피고인 김순자, 박은영,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김순자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박은영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김순자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늙은이가 감옥에서 어떻게 삽니까? 엄마, 어떡해. 나 감옥 못 간단 말이야.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그 비명을 단숨에 잘랐습니다. 저는 앉던 자리에서 서서 두 사람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김순자가 저를 발견하고 또다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영아, 한 번만 합의해다오. 애미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법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정현숙 변호사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어요. 잘 견뎌주셨어요, 미영 씨. 이제 민사 마무리만 남았네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영순 언니 딸인데요.
끝까지 갑시다. 이혼 소송도 거의 동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재현의 도박 내역, 룸사롱 출입 기록,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정, 다시 정현숙 변호사가 빠짐없이 증거로 제출한 덕분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100% 재현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위자료도 최고액으로 인정됐어요. 빼돌린 진단금 환수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시댁 본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그 집 끝났대. 어머니가 큰 소리 치며 살던 그 집, 우리 손으로 다 처분했어. 경매 대금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떴고, 저는 그 알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명절마다 그 집 부엌에서 종일 전을 부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부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정현숙 변호사와 함께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신탁자산 일부를 처분해 작은 가게자리 하나를 계약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변두리 골목에 자리 잡은 15평짜리 1층 가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어왔고 길 건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어떠세요? 좋네요. 햇볕 잘 들고 동네도 조용하고요. 이름은 정하셨어요? 엄마 함자 따서 영순당이라고 지을까 해요. 빵하고 과일청 파는 가게요. 영순 언니가 들으면 좋아하시겠네요. 영순당이라는 간판이 가게 위에 올라가던 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납골당 엄마 사진 앞에 보여드릴 마음으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엄마가 평생 비법으로 담그시던 모가청, 유자청, 매실청을 진열했어요. 딸 지우가 가게 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가게야? 그래, 우리 지우 가게야. 우리 둘이 평생 여기서 살자. 영순당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비법 그대로 담근 수제 과일청을 빵에 발라먹는 메뉴가 동네 어머니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주말이면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포스기에 정직하게 찍히는 매출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제 돈,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카운터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샀던 모가청 한 병만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거 잡숫고 기침이 가라앉았다고 자꾸 찾으세요. 그럼요. 어머님 약 잘 챙겨 드시라고 한 병 더 챙겨 드릴게요. 저는 모가청 한 병을 종이백에 정성껏 담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를 위한 약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또 한 번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저녁, 정현숙 변호사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영 씨, 들으셨어요? 김순자 씨, 교도소에서 영치금 한 푼 없이 매일 노역에 시달린대요. 며느리한테 면회 와달라고 편지를 또 썼다는데 면회 신청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저 교도소 접근 금지 신청해 주세요. 더 이상 편지도 받기 싫어요. 면회는 무슨 면회예요?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아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가 유치원 학예회 때 토끼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주말이면 지우 손을 잡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빌렸고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까먹었습니다. 지우는 5살이 되어 이가 하나 빠졌고 그 빈자리에 새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영순당을 연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늦가을, 저는 가게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날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그림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 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엄마 노릇 잘하고 살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지? 가게 안에는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카운터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우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 하원하기에는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우 어머니시죠? 지우 어머니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 부르고 있고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어느 병원이요? 저는 가게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카운터 너머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식탁에 부딪히며 차가 쏟아졌고 잔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 3시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앞치마도 못 벗고 달려간 저는 안내 데스크에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우리 지우, 박지우 어딨어요? 5살, 코피 흘리며 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저쪽 보호자 대기실에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응급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박지우 어머니시죠?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응급실 안쪽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콧등에 솜이 끼워져 있었고 작은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잠든 지우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저는 침대 옆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엄마. 의사가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지우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소아희귀 혈액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드는 병이에요. 그게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안 되는 신약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골수 이식,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야 해요. 무균실에서 한참 지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신약값에 무균실 입원료, 수술비까지 다 합치면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봐야 해요.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신탁 자산하고 영순당까지 다 처분해도 그 돈은 안 되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골수 이식은 유전자가 맞는 가족을 먼저 찾아야 해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우는 외동이에요. 그럼 부모님 두 분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친척분들도 가능한 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현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부터 검사 받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만에 나왔어요. 저도 양가 친척 어른들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유전자가 맞을 가능성이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지우의 친아빠 박재현이었어요.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정현숙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교도소 면회 가야 할 것 같아요. 미영 씨,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가세요. 그 사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우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골수 검사라도 받게 해야죠. 다음날 저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침에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 차림의 재현이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살이 쑥 빠졌고 눈빛은 더욱 사나워져 있었어요. 미영아, 네가 여길 나오고 이제 와서 합의하러 왔냐? 박재원, 이거 봐. 지우 진단서야. 재현이 유리창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종이를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딸 살릴 사람이 너 하나뿐이야. 골수 검사만 받아줘. 유전자 맞으면 이식까지 부탁할게. 재현이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가웠는지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좋아, 검사 받아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첫째, 너 나한테 건 민사소송 다 취하해. 위자료, 진단금 환수 다 없던 일로 해. 둘째, 가석방 탄원서 써줘. 모범수 점수 좀 받게. 박재현,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지. 내 새끼 살리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다 가질 생각 하지 마. 그 아이는 내 새끼이기도 해. 우리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지금 거래를 하자고? 거래라니. 가족끼리 좋게 좋게 가자는 거지. 너 이종이 들고 가서 도장 찍어와. 그럼 나 검사실 갈게. 저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끽 소리를 냈어요. 재현이 가져온 합의서 양식을 저는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이 면회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박재현, 너 같은 짐승한테 우리 딸 목숨 구걸 안 해. 내 손으로 살릴 거야. 야, 미영아, 너 그러다 진짜 후회한다.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저는 면회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고 저는 그제야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지우 병실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던 그날 밤이었어요. 링거줄을 매단 채 잠든 지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익숙한 보험사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갔어요.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즉시 지급되도록 전산 승인을 미리 걸어뒀다는 강민호의 자백. 사망 진단서 한 장만 들어가면 1분 안에 2억 5천이 차명 계좌로 떨어진다는 그 시스템. 서류 검증도 제대로 안 거치고 위조된 진단서 한 장에 그렇게 큰 돈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형 보험사라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그 보험사가, 그 거대한 회사가 우리 엄마 죽음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잖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범죄자한테 그렇게 쉽게 돈이 나가게 만든 보험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시스템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면 지우 수술비를 단번에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현숙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 가도 될까요? 보험사 상대로 큰 싸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커피 진하게 내려두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든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어찌나 가는지 제 새끼손가락 하나에 지우 손가락 3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입을 맞춰줬어요. 지우야, 엄마가 살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가 살릴 거야. 병실 창밖에 가을비가 그치고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정현숙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회의실 탁자 위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았어요. 강민호의 자백 녹음 파일, 위조된 사망진단서, 보험사 전산 승인 기록까지 빠짐없이 챙겨왔습니다. 미영씨, 이거 진짜 폭탄이네요. 진단서 위조 한 장에 즉시 지급 시스템이 굴러갔다는 게 회사 차원의 중대 과실이에요. 변호사님, 저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 회사 본사 앞에서 머리띠라도 두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두 갈래로 갑시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민원이랑 특별감사 요청 넣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소장 접수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을 끌어들입시다. 언론이요? 큰 회사는 법보다 여론을 더 무서워해요. 미영 씨 사연이 가진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위조된 진단서 한 장에 1분 만에 사위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사건.
이게 기사 한 줄로 나가면 회사 주가가 무너집니다. 저는 정현숙 변호사가 알려준 기자 두 명에게 사연을 정리해 보냈어요. 며칠 만에 한 명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고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사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시간도 안 돼서 위조된 종이 한 장에 사위통장으로 2억 5천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회사 시스템인가요? 기자가 노트에 펜을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나갔고 인터넷 화면에 제 사연이 영상으로 편집되어 올라갔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대형 보험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고발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저는 정현숙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 본사 로비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어요. 본사 정문 앞 광장에서 저는 흰 종이에 큰 글씨로 적은 문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1분 만에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회사를 믿으라고 합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회사는 아직까지 단 한 줄의 사과문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회사도 곧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사흘 만에 15%가 빠졌고 가입 해지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그 회사 보험 가입 안내문이 한 장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정현숙 변호사한테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회사 임원진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오겠대요. 뵙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절대 적게 받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미영 씨 한 사람이 회사 주가 수천억 흔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회의 자리에서 저는 양복 차림의 임원 3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책임지고 모든 부분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언론 추가 보도만 멈춰주시면 액수부터 부르세요. 우리 의뢰인 시간 귀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임원의 입을 노려보았어요. 임원이 망설이다가 한 숫자를 입에 올렸고 정현숙 변호사가 펜으로 종이에 그 숫자에 0을 한 자리 더 붙여서 임원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임원이 종이를 들여다보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옆에 본인 사인을 적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휘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료, 약값까지 다 충당하고도 한참 남는 액수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가까스로 누르고 정현숙 변호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미영 씨가 강한 거예요. 영순 언니 핏줄이라 그래요.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제 사연이 퍼지고 며칠 뒤 주열모 세포은행에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박지우 양과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익명 기증자가 한 분 나타나셨어요. 본인이 직접 등록했던 분인데 기증 의사를 확정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네, 어머니. 곧 이식 수술 일정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허공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분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거였어요. 수술비 완납 영수증과 기증자 매칭 확정 서류를 손에 받아든 날, 저는 다시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넘어 들어온 재현이 의자에 앉으며 비웃음을 지으려 했었어요. 그래, 도장 찍어 왔냐? 저는 가져온 서류를 한 장씩 유리창에 갖다 댔어요. 보험사와의 합의서 사본, 수술비 완납 영수증, 기증자 확정 서류. 재현의 얼굴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미영아, 박재현, 너 협상카드 휴지 조각 됐어. 우리 지우 살리는 거 너 없어도 돼. 야, 미영아, 그래도 내가 친아빠인데.
친아빠가 자식 목숨 가지고 거래하는 인간을 친아빠라고 부르더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박재현, 잘 살아, 거기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마지막으로 면회창고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돌려줄게. 너 같은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면회실 문을 닫고 나오는 등 뒤로 재현이 책상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현숙 변호사한테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 씨, 회사 법무팀이 약이 단단히 올랐어요. 우리한테 그 큰 돈 물어줬으니까 그 돈 회수하겠다고 박재현 씨랑 강민호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갔답니다. 구상권이 뭐예요? 회사가 미영 씨한테 배상한 돈을 그 사건의 진짜 원인 제공자들한테 다시 받아내겠다는 소송이에요. 그 두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액수가 청구됐어요. 출소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다 압류 들어갈 거예요. 잘 됐네요. 평생 빚더미에 깔리겠네요. 네, 평생이요. 그리고 강민호 씨는 보험사에서 불명예 해고됐고 사무소 위조 방조죄로 추가 형사구속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가을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우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인들이 차곡차곡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비비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곱이 지우의 수술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이식 수술이 끝나고 무균실에서 보낸 시간은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손을 흔들어주는 지우에게 저는 매일 똑같은 인사를 건넸어요.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지우 잘하고 있어. 엄마, 나 오늘 밥 다 먹었어. 우리 딸 최고. 다 먹어야 빨리 나. 그렇게 1년이 흘러 어느 봄날 담당 의사가 마침내 지우의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셔도 돼요. 안 우시고 너무 잘 버티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어나는 날, 지우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병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바깥 햇살이 어찌나 눈이 부셨는지 지우가 작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엄마, 햇볕이 따뜻해. 그래, 우리 지우 이제 매일 햇볕 쬐러 다닐 수 있어. 병원에서 곧장 정현숙 변호사와 약속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올리고 그 옆에 지우의 퇴원 증명서를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정현숙 변호사가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 우리 지우 살아났어. 엄마가 지켜줘서 그런 거야. 외할머니, 저 다 나았어요.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지우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사진 속 미소가 그날따라 더욱 따스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바깥 세상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현숙 변호사를 통해 띄엄띄엄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보험사의 거대한 구상권 빚 때문에 매달 받는 일당의 거의 전부가 압류된다는 이야기,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비계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평생 절개됐다는 이야기, 산재 보상금조차 회사 법무팀에 빠짐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뿌린 씨앗만큼 자라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 역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아들이 떠안은 빚 때문에 그 큰 집은 오래전에 처분된 뒤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장을 보러 들른 동네 시장 뒷골목에서 저는 우연히 구분 등으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늙은 여자를 보게 되어 그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서 굽신거리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호령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알아? 아니, 모르는 분이야. 가자, 지우야.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차분한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잠깐 욱신거렸지만 그뿐이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비웃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해의 늦은 여름,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교회의 너른 땅 위에 작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1층에는 영순당의 본점을 새로 옮겨 크게 키웠고, 2층은 저와 지우의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이사하던 날, 지우는 마당에서 강아지 콩이를 꼭 끌어안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콩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래, 우리 셋이 가족이야. 평생 같이 살자. 새로 연 영순당 본점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 마당까지 손님이 가득 찼고 엄마 비법 그대로 담근 과일청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달 가게 순수익의 일부를 정현숙 변호사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재단에 보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미영 씨, 이번 달 후원금도 들어왔네요. 정말 매번 큰 도움이 돼요. 변호사님, 제가 받은 게 큰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다음 달에 재단 모임 한번 오세요. 미영 씨 같은 사례를 들려주시면 지금 막막하신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갈게요,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만나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다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봄 햇살이 가게 마당에 가득 쏟아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새로 구운 빵을 진열하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지우가 콩이와 함께 풀밭을 뒹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새로 자란 자리가 환하게 드러나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모과청 또 사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잡숫고 겨울 내내 기침 한 번 안 하셨어요. 어머나,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다니 제가 더 기뻐요. 한 병 정성껏 챙겨드릴게요. 저는 새 모과청 한 병을 종이백에 정성스럽게 담아 손님께 건넸습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서고 무늬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울렸어요.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올리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새빵 굽는 고소한 냄새,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병들, 마당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웃음소리. 지난 시간이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 덕분에 정말 잘 살고 있어. 저는 가게 출입문 앞으로 걸어가 닫혀있던 팻말을 돌려놓았어요. 오픈이라는 글자가 햇살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자 봄바람이 한 줄기 가게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지우가 콩이를 안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콩이가 자꾸 내 신발 물어가. 아휴, 우리 콩이 장난꾸러기네. 지우야, 엄마가 빵 하나 줄까? 응, 딸기잼 발라줘. 알았어. 우리 지우 좋아하는 딸기잼 듬뿍 발라줄게. 저는 갖고 온 식빵을 한 장 접시에 올려 딸기잼을 듬뿍 발랐습니다. 지우가 작은 입으로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홍이는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가게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마당 너머로 새로 핀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사슬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물어뜯던 추악한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제 앞에는 봄바람이 부는 마당과 환하게 웃는 딸과 따뜻한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가게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또 한 번 딸랑 울렸고, 새 손님이 들어서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카운터로 돌아가 또박또박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순당입니다. 세상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짓밟히고 무너지는 사람은 늘 가장 여리고 착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미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심은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단단한 마음 하나가 거대한 악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미영처럼 홀로 어둠 속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슬픔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손을 잡으시는 순간 당신의 봄날도 반드시 시작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순당 마당에 따뜻한 봄바람이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